방금 순서에 따라서 하얀석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수대학교 하연석입니다. 아주 곤혹스럽게 두 분 선생님이 거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이 세션으로 오면 발표하시는 분들이 거의 시간을 써서 토론자가 할 일이 거의 없는 거라서 제가 그 기대를 갖고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 빨리 끝내주셔서 제가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윌답스키라는 미국 정책학의 빅샷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정책학계의 빅샷인 최병선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저 같은 이제 스몰샷이 지금 토론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최병선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제가 이제 뒤에 레퍼런스를 이렇게 봤더니 오늘 이제 주로 말씀하셨던 Speaking Truth to Power가 87년에 나온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설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설마 이렇게 최근에 나왔을까? 아니에요. 70. 87. 제가 정리 맨 초판은 74. 87년 1월 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봤더니 87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87년 1월 1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87년 9월에 박사과정에 들어갔었는데 9월에 저를 가르쳤던 윌리엄 시핀 교수님 필독서였습니다. 이게 그 과목에. 그러니까 불과 나온 지 몇 달 안 된 거를 저희 박사과정 수업 시간에 이걸 읽혔었는데 읽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피킹 트루스 파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출판하기 전에 코멘트를 주신 분이 윌리엄 시핀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나 익숙한 거니까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읽게 만드셨는데 하여간 이 책 제목만 봐도 끔찍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자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하여간 시핀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도 같았는데 그래서 오늘 최병선 선생님 글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면 이 윌리엄 시핀의 윌답스키의 스피킹 트루스 투 파워를 읽기 전에 꼭 최병선 선생님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윌답스키 글을 읽으시면 꽤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최 교수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은 작년에 박흥식 선생님이 올해 이제 빅샷에 대한 이거 이제 주제를 고르라고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린드브롬 할까 윌답스키 할까 고민하다가 윌답스키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린드브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윌답스키가 책도 많이 썼지만 그만큼 커버하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예산 있고 정책 집행 있고 문화 있고 위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거기 관련된 이 전체 윌답스키 학문생애에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그런 정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독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스피킹 트루스 파워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 관련된 내용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저한테 A4로 주신 게 32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기에는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윌답스키의 이 공헌은 사실은 최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합리성 패러다임 근본적인 비판이라는 것도 굉장히 공헌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공헌은 뭐냐면 정책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료제하고 대비시켜 보게 되면 사실은 합리 모형에서 묘사하고 있는 관료제는 어찌 보면 죽어 있는 기계적 관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합리 모형이 돌아가고 있는 관료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윌답스키는 살아있는 관료제를 정책 연구에 불러들인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87년에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뭘 진리를 말해서 권력으로 간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윌답스키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캐치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한테 박사과정 다니면서 윌리엄 스피핀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문제가 애당초 문제로 존재하는 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현상이 있을 뿐이다. 문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는 커그니티브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너한테 문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드는 예는 그겁니다. 처녀가 애를 낳은 게 왜 문제냐? 그건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녀가 애를 낳은 게 문제일 뿐이지, 그런 제도나 그런 가치 판단이 없으면 그건 그냥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애를 낳았다는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문제는 인종물이다, 맨메이드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점에 있어서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카그니티브 프로세스를 넘어서서 윌답스키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엇을 문제로서 인식하는가, 그리고 어떤 주어진 현상을 어떻게 문제로서 인식하는가가 단순히 커그니티브 프로세스가 아니라 폴리티컬 프로세스라고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문제가 존재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윌답스키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해결책을 갖고서 문제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한국 관료제가 정말 문제가 많아서 NPM을 적용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NPM을 배워온 학자들하고 관료들이 한국 관료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한국 관료제에 문제가 등장했다고 보느냐. 저는 그게 후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온 그 지식 체계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낸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최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에서 경제 자유화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문제는 똑같지만 80년대 초에 김재익을 비롯한 일종의 신고조파 경제 관료들이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달랐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자체가 그게 바로 뭐냐면 권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채택되는 순간 그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어떻게 문제로 정의하느냐,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은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진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권력으로 다가간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Speaking Truth to Power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사실은 윌답스키가 뒤에 파워를 두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과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거다.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해결책이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성될 뿐이다라고 그러는 게 바로 뭐냐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개성될 뿐이고, 혹은 한번 시도했던 접근 방법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윌답스키를 이제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윌답스키의 문제 의식이 사실은 휴 해클러라든지 피터 호럴 그리고 존 킹돈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파워 스트러글이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싸움도 파워 스트러글이고, 그래서 피터 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puzzling is powering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즐을 풀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권력 투쟁의 과정이다.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윌답스키가 Speaking Truth to Power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 교수님 글에서 파워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트루스 파워인데 파워에 관련된 이런 그 관점들이 조금은 약하게 다뤄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최 교수님 이제 쓰신 글을 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사이트되어 있는 게 김영평 교수님의 정책 오차에 관련된 이제 논문인데, 사실은 김영평 선생님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스티픈 교수님 제자거든요. 이제 원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그 제자분들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하나 제가 그냥 아주 사소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사실은 세월호 그 사건 터진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봤던 책이 바로 이 Speaking Truth to Power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Error Recognition과 Error Correction의 문제.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렇게 다시 이제 찾아봤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를 통계학에서 말하는 오차로 번역을 하니까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러를 설명하는 적절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정책 과오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 정책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한 인식, 과오의 교정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또 오차하게 되니까 이게 그냥 통계학 할 때 에러텀 처리하는 그런 이제 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한 번 더 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저한테 할애된 시간 10분을 채우느라고 제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박기봉 교수님께서 토론하실 겁니다. 예, 저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그 토론하기 전에 이윤식 교수님께서 길게 발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하 교수님 참 고맙습니다. 15분 쓰셨습니다. 저는 5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그 정년이 2~3년밖에 안 남으셨다는 거 참 놀랐습니다. 근데 2년 남았어요, 2년. 정년이 2년, 3년밖에 안 남으신 분이 이렇게 긴 페이퍼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페이퍼를 쓰신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 학계에 상당히 성숙한 일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위 받고 올 때만 해도 제 나이쯤만 되면 벌써 공부를 안 하는 시절이었는데, 이제 학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논문 하나, 한 사람의 그 학문 세계를 이렇게 심도 있게 그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뭐냐면 한 사람의 전체 그 인생 전체를 팔로우 해야 되고, 그분의 특징도 얻어내야 되고, 그분이 하고 있는 엄청난 학문 세계의 수평선을, 지평을 쭉 이렇게 다 건드려야 된다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 로렌스 무어가 하는 얘기는 그 분석 방법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엄밀한 분석 방법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적, 이론적 사고도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 좀 비판이 좀 많은 한국 사회거든요. 어떤 거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해놓고 꼭 토를 다는 게, 하지만 그 사람이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 사회인데, 이 연구에는 뭐 그런 그 비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면을 지적을 했으니 이 사람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그 느낌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요즘 들어와서 이제 학회 뭐 이렇게 발표 같은 거 좀 덜 하는 편인데, 그래도 논문 심사는 꾸준히 들어옵니다. 논문 심사는 꾸준히 들어오면 저는 뭐에 대해서 논문을 보느냐면, 문제점 인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 인식을 풀어가기 위한 이론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석 체계를 세웠는가 이거를 제일 중시합니다. 방법론이 어떻고 이렇게 미시적인 방법이 어떻고 이거는 나중에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미시적으로 방법론이 잘 돼 있어도 그건 허당이거든요. 그 결과가 통계 분석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이건 허당이고, 또 하나 통계 분석이 나왔으면 통계 분석대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통계 분석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못하느냐면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하러 분석을 하느냐. 통계 분석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통계 분석 값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이 현실 교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못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히 야간 대학원 나이 드신 분들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론과 현실은 틀립니다. 이런 얘기를 무척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토를 달죠. 이론이란 뭐냐? 현실의 타당성이 있어서 현실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해라 라고 하는 개념적 틀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타당성이 없으면 이론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이론과 현실이 틀리다라는 그 이론은 혼자 말하는 상상력이다. 상상력과 현실과는 틀리다는 얘기를 이론과 현실이라는 게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론적인 얘기라는 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서 현실에 타당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방법론으로 만들어서 검증을 세밀하게 해보자. 그래도 타당성의 결함이 있는데 그것도 그 오차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는 이제 이윤식 교수님한테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윤식 교수님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으면 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 양반이 얘기하는 대로 공부하다가는 나 박사학위 못 받겠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이 알려주는 대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석박사 과정 학생이라면 그렇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그래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모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플러스 그럼 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 정책평가가 어떤 게 문제가 되더라.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사례라도 이게 몇 가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니 이것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훨씬 이해가 제가 이해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내년에 혹시 논문을 쓴다면 사이먼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사이먼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이먼의 합리성의 문제, 바운디드 레이셔널리티의 문제와 뭡니까? 만족 모형에 대한 이야기. 이 만족 모형이라는 게 엄청 오해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교과서나 이런 걸 들으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네가 만족하는 대로 해라. 마치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많이들 들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이먼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을 리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사이먼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 학계에 왜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이제 계속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합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보다 용어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적 합리성을
경제적 합리성만을 보고 정책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왜냐? 정책 평가에는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재반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런 우리 한국 학계에 있어서 오해가 되는 문제, 요것들을 좀 지금쯤은 우리 이윤식 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딱 요건 이다, 요건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